반갑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국제농업기술대학원의 박미선입니다. 제가 오늘 이제 발표할 내용은 저개발 국가의 도시농업이고요. 주로 쿠바와 베트남 사례를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발표하기에 앞서서 사실 도시농업 현장 그리고 정책 전문가도 계시고 또 연구를 오랫동안 해오셨던 분들이 계신데 사실 저는 이제 2년째 도시농업 연구를 시작했기 때문에 사실 초기 연구 결과를 발표해 드리는 거라는 점을 좀 기억해 주시고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저게 이제 제가 준비한 메인 화면이라서 이 과제는 사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지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산림정책 전문가라서 사실 도시녹지, 이제 북한의 도시녹지, 저개발 국가의 도시녹지에 관련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 도시녹지의 하나로 사실 저는 도시농업을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랑 같이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 이성은 연구원과 신성민 연구원이 함께 이 과제를 하고 있고요. 일단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전반적으로 저개발 국가가 식량 안보를 위해서 도시농업을 왜 선택하고 그걸 선택하는 어떤 조건들 그리고 정책적인 요건들을 분석하는 게 제 연구의 주요 주제입니다. 예, 다음으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세계적인 도시 인구의 변화 그리고 도시농업 사례로서 쿠바와 베트남 사례를 통해서 뭔가 시사점을 도출해내고자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다음이요. 네,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 전 세계적으로 이미 2005년을 넘어서면서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개발 국가나 선진국이나 개발된 국가에 상관없이 사람의 어떤 웰빙과 안보와 그리고 행복을 위해서 사실 도시 인구, 도시 지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이제 보시는 것처럼 각각 국가를 소득 수준으로 구분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제 미들 인컴 컨트리의 도시 인구가 크게 늘어가고 있고요. 다음 슬라이드요. 아니요. 하나가 넘어갔네요. 저쪽에서 보시면 이제 어퍼 미들 국가의 쿠바가 해당이 되고 이제 그 아래 저개발 국가 중에서 그러니까 로어 미들 인컴 컨트리의 이제 베트남이 해당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례를 집중적으로 보고자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미들 인컴 컨트리 중에서 특히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의 도시 인구가 크게 증가할 거라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제가 국제농업기술대학원에 소속이 되어 있다 보니까 특히 개도국에 있어서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의 도시 농업에 대해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도시빈곤 문제가 크게 도시의 문제로 그리고 사회적인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색깔로 표시된 것처럼 사실 개도국에서의 도시빈곤 문제가 심각해지고 도시빈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방법으로서 도시농업에 접근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도시농업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이후 이제 이어지는 발표에서도 사실 설명이 될 거라서 간단하게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도시농업 말 그대로 도시 지역에서 이제 식물을 재배하거나 식물뿐만이 아니라 이제 축산과 수산도 포함이 되는데요. 이런 농경 활동들을 포함하고 있고요. 보시는 다음 요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은 농업 활동을 통해서 식량 생산한 것뿐만이 아니라 식량이 아닌 목재를 포함해서 또 하나는 어떤 공급 서비스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 생산과 그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활동으로 도시농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시면 그래서 에코시스템 서비스라는 개념을 도시농업에서도 활용하고자 합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받을 수 있는 자연으로서 생태계로부터 받을 수 있는 어떤 혜택, 서비스에 초점을 맞추는 것인데요.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밀레니엄 에코시스템, 유엔의 밀레니엄 에코시스템 어세스먼트에서도 얘기된 것처럼 주로 이제 공급 서비스, 그 다음에 조절 서비스, 지원 서비스, 문화 서비스로 이제 구분을 하게 됩니다. 도시농업도 마찬가지로 이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프로비저닝 서비스에서 식량 공급에 대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시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저희 연구원들과 함께 하고 있는 연구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농업을 발달하고 선택하고 발달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경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아마 오늘 서울시에서 발표해 주신 내용은 이 저개발 국가의 도시농업과는 또 다른 패턴을 보여주실 수 있을 텐데요. 그런 각각의 서비스들 중에서 특정 서비스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도시농업을 선택하고 이것이 발전하게 되는 경로가 다를 것이다. 그리고 저희가 여러 사례 국가들을 문헌 분석을 통해서 각각 서로 다른 요건들을 분리해내면서 도시농업의 유형화를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맥락에서 프로비저닝 서비스에 초점을 맞추는 베트남과 쿠바의 식량 안보와 관련된 경로에 초점을 맞춰서 두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도시농업과 식량 안보, 이 부분은 잘 알고 계실 거라서 이제 식량 안보를 얘기할 때 가용성의 부분, 양적인 부분에 있어서 식량이 공급할 만한 양을 가지고 있느냐, 접근성의 부분, 식량은 있는데 식량이 접근하지 못하느냐, 가격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운송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활용성의 부분, 식량의 분배에 대한 부분, 그리고 다양성에 관련된 부분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안정성에 대한 부분들은 기후에 대한 변동성, 정치적, 경제적인 요건에 대한 안전성을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개도국의 경우에는 많은 부분 시작은 가용성과 접근성으로 시작을 하고요. 베트남의 경우에는 사실 활용성의 부분까지도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시면 예를 들면 그러니까 가난한 국가에 있어서 도시농업을 통해서 식량의 다양성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칼로리의 다양성, 안정성, 그 다음에 이용성, 가용성의 부분들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선행 연구들이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다양한 국가에서 도시농업 시도하고 있지만 저개발 국가에서의 도시농업을 굳이 분석을 하게 됐습니다. 다양한 유형들이 있을 텐데 크게 규모에 따라서 대규모의, 그다음에 소규모의, 그리고 주체에 따라서 개인적으로 가든을 경영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학교나 병원이나 기관이 주체가 되어서 도시농업을 추진하는 사례들을 보시는 것처럼 이제 유형으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큰 맥락에 있어서는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SDG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기업 인구의 문제를 해결하고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지속가능한 토지 이용, 기후변화의 완화, 적응의 문제들에 도시농업이 기여할 수 있다라는 맥락 속에서 두 사례를 이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질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농업을 저개발 국가가 선택하는 데 있어서의 드라이버가 무엇이냐라는 부분을 찾고자 했고요. 어떠한 정책 수단이 이 도시농업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어떤 정책 수단이 지원하고 있는가를 찾아보았습니다. 먼저 쿠바 사례 보여드리겠습니다. 쿠바의 수도인 하바나를 중심으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요. 네, 쿠바는 중미 국가이고요. 지금 200만의, 그러니까 그렇게 아주 대규모의 도시는 아니지만 쿠바가 도시농업을 선택한 어떤 계기가 다른 국가와 특별하기에 먼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저는 쿠바와 베트남에 베트남은 가봤지만 쿠바와 베트남을 도시농업 연구차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원래 올해 계획이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제가 관련 기관을 방문하지 못하게 되어서 사실 문헌 연구로만 지금 말씀드린다는 걸 좀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쿠바의 경우에는 도시농업을 사실 유기농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오가니포니코스라고 해서 국가가, 그러니까 공산당 중앙위원회에서 정책적으로 유기농업을 시작하겠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계획적으로 시작한 부분이고요. 여러 가지 요건상 집중적으로 도시농업이라는 분야에 투자를 시작한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아마 김태곤 박사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여러 가지 쿠바의 도시의 조건에 맞추어서 비료의 그러니까 토양의 성분이나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물자 자본,
물질적인 자본을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이제 도시 농업을 이뤄낼 것인가, 어떤 성분을 가지고, 어떤 토양의 성분을 가지고, 어떤 유기물질을 가지고 도시 농업을 추진할 것이라는 그 계획하에,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오가니포니코 같은 경우에는 시멘트로 특정 지역을 구획화하고 거기에서 산술적으로 특정 물질들을 투입을 해서 농업을 도시 지역에서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물론 보시는 것처럼 특정 그 나지에서 농업을 시작한 경우도 있지만 오가니포니코스가 대표적인 유기농업의 사례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그런데 이제 도시농업의 대부분이 그러하듯이 주국 생산보다는 뭐 쌀이나 밀이나 사실 옥수수를 생산하는 건 도시 지역에서 쉽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은 채소와 과수 중심으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보신 것처럼 시간이 흐르면서 유기농업을 통해서 생산하는 양이 늘어갔고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네. 여러 유형들이 있지만 주로 작은 규모의 도시농업이 추진되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특정한 부분들은 사실 쿠바의 경우에는 정치적으로 소련에 의존해 있기 때문에 소련이 붕괴하면서,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이 어떤 무역의 어떤 장벽을 세우면서 그러니까 많은 부분들, 농작물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농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재들을 수입해 오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이 유기농업을 선택하게 되고 어쩔 수 없이 도시 지역에서도 농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치적인 상황이 있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식량의 많은 부분들이 외국에 의존하고 있었고, 그리고 농업 자체가 낮은 어떤 효율성을 가지고 있었고, 작물이 다양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러한 식량의 위기를 겪게 되고,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도시농업을 선택하게 된 거죠. 다음 슬라이드. 또 큰 측면에 있어서는 사실 토지개혁의 부분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토지개혁의 과정에 있어서는 초창기에 외국인이 가지고 있던 어떤 토지를 다시 국가 소유로 받아들이고 바꾸게 되고, 그 다음의 개혁에 있어서는 대규모의 집단 농장을 여러 사회주의 국가들이 시도했던 것처럼 했습니다. 그러다가 93년에 들어서면서는 각각의 그러니까 농부들이 토지를 개인적으로 가꿀 수 있고, 그러니까 농경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면서 사실 도시농업의 기회가 정치적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그래서 법률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이런 토지개혁들로 인해서 그러니까 규제의 수단이 도시농업을 선택하는 데 뒷받침해주고 있고, 경제적인 수단이 시장에서 농작물을 팔아서 바로 소득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제적인 인센티브가 존재를 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요. 그리고 쿠바는 어느 지역보다도 교육에 관련된 부분을 신경을 많이 썼기 때문에 도시농업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금까지도 쿠바의 도시농업을 배우기 위해서 사실 여러 개도국에서 쿠바로 공부를 하러 올 정도로 적극적으로 도시농업에 관련된 연구를 지금까지도 추진하고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하나의 예인데요. 국가 단위에서 도시농업의 유닛을 만들고 특히 국방부가 적극적으로 이 부분들을 지원하고 교육부가 함께하면서 그러니까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같이 만들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 도시농업이 국가 안에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정책 분석가의 입장에 있어서는 다양한 부처들의 어떤 협업들이 정책 통합 이론에 근거해서 정책 통합적인 접근이 도시농업을 성공하게 하는 또 하나의 정책적인 요건이 아닌가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시면 식량의 의존도가 많이 감소를 했고요.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는 쿠바의 경우에는 도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농촌 지역으로 이동해서 식량을 공급할 정도로 많은 양의 이제 도시 농업을 통한 식량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그럼 베트남의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은 마찬가지로 수도 하노이를 중점적으로 보겠고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시면 베트남은 사실 하바나보다는 큰 도시이고요. 다음 슬라이드요.
쿠바와 달리 그러니까 채소뿐만이 아니라 축산업이 사실은 베트남에서 도시 지역에서 하노이 지역 그리고 하노이 근교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는 이후에 도시 농업과 환경의 문제가 이슈화되는 어떤 원인을 제공을 하기도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십시오. 쿠바와 마찬가지로 채소와 그다음에 과수에 대한 공급이 크고요. 말씀드린 대로 축산업이 있기 때문에 사실 육류의 공급이 도시 지역에 있어서의 어떤 육류 소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는 것처럼 라이브스탁 팜이 다른 어떤 팜의 형태보다 우세하게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사실 베트남도 마찬가지로 베트남 전쟁을 마치고 사실 농업 분야에 있어서의 개혁이 시작이 됐고요. 식량에 있어서의 위기의 문제를 봉착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사실은 도시가 아닌 지역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사실 이 지역들이 도시가로 변하게 되는 도시화 과정을 사실 역으로 거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계속해서 농업을 지켜낼 것인가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하노이의 경우에는 농업을 선택을 한 것이죠.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2008년에 식량 위기가 생기면서 사실 식량의 가격이 높아지게 되고 도시민들이 그 가격을 지불하고 농작물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자발적으로 농업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마찬가지로 농지개혁이 함께하고요. 사실 쿠바와 유사한 부분들인데 1988년도에 이제 도이모의 개혁이 시작이 되면서 이것을 계기로 해서 개인적으로 특정 땅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고 개인이 농작물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서 사실 도시 농업에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세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말씀드린 대로 리노베이션 리폼이 있어서 토지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졌고 정책적으로는 녹색 코리도를 만들겠다라는 어떤 국가 마스터 플랜 안에 도시 농업의 내용이 연계가 가능하고요. 또 보시는 것처럼 채소와 그리고 육류 공급과 관련된 어떤 프로그램들을 하노이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그리고 특히 이제 하나의 예가 될 텐데요.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원을 하면서 특히 이제 이 부분은 환경과 관련된 부분하고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인데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염되지 않은 물들을 사용하는 그 과정에서 도시농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도시농업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정부가 50%를 지원해주는 보조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릴게요. HAARD라는 교육과 관련된 기구가 있어서 이 기구를 통해서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나 트레이닝을 할 수는 있지만 사실 도시농업의 내용이 적극적으로 정부 차원에 있어서 다양한 정책 수단이 조합되는 쿠바처럼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그 정책 수단을 가지고 있고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두 개의 베트남과 쿠바의 사례를 가지고 제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쿠바의 사례는 말씀드린 대로 외부적인 정치적인 요건에 따라서 식량을 수입할 수 없는 위기에 닥치면서 선택한 것이 유기농업을 활용한 도시 농업이었고요. 이런 측면에서는 제가 지금 이제 하는 연구에서는 북한에 시사점을 줄 수 있지 않는가. 북한이 여러 가지로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베트남도 마찬가지로 식량 위기를 거치는데 환경과 관련된 문제가 대두되면서 이 식량 도시 지역에서 생산한 산물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것이 이슈가 됩니다. 왜냐하면 비료를 사용하고 농약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이제 대두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쿠바는 본질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한 부분이죠. 물론 특정 쿠바가 생산량을 증대시키는 데 있어서는 유기농업의 한계가 있지만 어떤 식량의 안전성의 측면에 있어서는 미리 그 문제를 해결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요. 그래서 두 사례를 보면 식량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개도국에서 도시농업을 선택할 수 있겠다. 쿠바 사례처럼 식량의 자금률을 높일 수 있고 도시 지역에서의 어떤 식량에 대한 접근성 그리고 가용성을 높일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베트남의 경우에는 활용성의 측면에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요. 특히 두 개의 국가는 이제 사회주의 국가로서의 토지 개혁의 부분들이 정치적인 여건이 도시농업을 형성하는데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해석을 하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사례에 북한의 어떤 식량 안보의 어떤 전략으로 두 사례를 사실 제시하고자 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렸고요. 쿠바는 다양한 정책적인 부분들이 조합을 이루어서 그러니까 저개발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도시농업을 선택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정책들이 정책을 조합한 정책 설계가 가능할 것이다 라는 부분을 강조하고자 하고요. 쿠바에서의 유기농업은 사실 그 국가에 맞는 적정 기술이 아니었는가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북한이 접근할 수 있는 적정 기술이 아닌가 말씀드리고자 하고요.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요. 이게 올드 버전인가요? 저쪽 슬라이드를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도시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시농업이 활용이 될 수 있고, 특히 로컬 푸드로서 지역의 어떤 생산물로서 운송비를 줄이고 식량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고 스몰 스케일로도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쿠바의 경우와 베트남의 경우가 사실 조금 다르지만 각각의 국가에서 쿠바의 경우에는 이제 강력한 국가의 어떤 지지 정책적인 설계 안에 이루어졌고, 베트남의 경우에는 사실 도시화가 시작이 되면서 도시가 사실 도시농업은 도시 지역과 도시 근교 지역을 포함하고 있는데 베트남은 도시 근교 지역으로 사실 도시농업이 이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은 다른 개도국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도시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도시농업이 고려돼야 되고, 베트남에서 이제 강조하는 것처럼 도시농업과 관련된 마스터 플랜이 필요하다라고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서울시의 어떤 사례들의 경우에는 계획적으로 도시농업들을 설계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개도국에 있어서는 접근이 좀 다르지만 그런 마스터 플랜을 조직적으로 구성하고 위원회를 구성하는 정책적인 방법은 큰 교훈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